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해리스 후보는 노동절 연휴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선거 캠페인에서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면 첫 번째 임기 때 했던 것처럼 오버타임과 최저임금 인상은 막고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철강 회사가 미국 철강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현장 선거 유세는 하지 않고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해리스 후보가 자신의 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를 토론 당시 학대했고 자신이 지명한 연방 대법관 후보에게 인사청문회에서 있을 수 없는 대우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펜스는 교수형에 처할 만하다고 말한 트럼프의 말이라 어이가 없다는 등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네타냐후에 저항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네타냐후는 휴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거부하면서 대치 중입니다. 영국은 이스라엘 주권을 지지하지만 국제전쟁법을 명확하게 위반하면서 가자 지구에 폭격하는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도 이 내용이 탑뉴스입니다. 코스코 멤버십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어제부터 올랐습니다. 5,200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인상입니다.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X의 사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위한 캠페인을 과감하게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빨간색 옷을 입고 공산당 모자를 쓴 가짜 이미지를 X에 올렸습니다. 해리스는 취임 첫날 공산당 독재자가 된다고 공약했다는 말도 적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개인 비행기를 압수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의 아시아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인구의 3%가 카톨릭인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사원도 방문하고 마지막 일정은 싱가포르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지금 알았어요. 유튜브 켰죠? 네, 지금 켰고요. 그 노동절 연휴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니지.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오늘 내일까지는 조금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노동절 연휴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손님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을이 시작됐다고 손님이 뚝 끊긴 게 아니라 아직은 이 노동절 연휴에 그 휴가 이런 것을 마무리하지 못한 그런 기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마음 잡수세요. 노동절 연휴에 해리스 그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이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로 이제 노조에 가입돼 있는 그런 미시건주와 펜실베니아인데 피츠버그에서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가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듯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워낙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인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 물론 펜실베니아주 태생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피츠버그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을 유니언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과 가깝다 해서 오디너리조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제는 오디너리조가 아니라 오디너리 팀이 됐어요. 부통령 후보. 그리고 바이든 그 대통령은 유니언조라고 피츠버그에선 불립니다. 그 정도로 노조의 가장 친노조적인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보여줬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으니까 피츠버그에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함께 했고요. I love Labor Day. 해리스가 한 얘기입니다. I love 이 레이버 데이를 축하하는 것. 피츠버그는 그야말로 미국 노조 운동의 본거지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특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관계 기관들이 본인들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그 니폰 그 스틸이요. 일본 철강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국 철강 회사의 자존심인 US 스틸, 미국 철강을 인수합병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150억 달러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도 반대를 했고 어제 피츠버그 그쪽에 가서 해리스 부통령도 미국 철강 회사는 미국 철강 회사로 남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앞으로 자꾸만 미국이 나가려고 하는데 트럼프 후보가 이러한 것을 뒤로 돌리려고 한다. 이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던 시절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도 이 노조 같은 것이 없었을 때 이렇게 근로자들이 너무 2차 대전 이후에 너무 여러 가지를 희생을 하고 돈 조금 받고 베네핏도 없이 노동 조건 나쁘게 일하면서 미국이 산업 그 시대에 굉장히 성장을 했죠. 성장을 하고 그 뒤에는 우리가 감사하니까 노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업만 뭐 좋게 할 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노조 운동이 시작된 거잖아요. 피츠버그 여기가 뭐 본거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그 선거 캠페인에 이제 온 사람이 트럼프는 감옥에 갈 거야. going to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거에서 지면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감옥에 갈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랬을 때의 해리스의 반응입니다. 절대로 그걸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11월 달에 우리 할 일이나 하자 하는 게 해리스 후보의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트럼프 후보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했어요. 자, 카멜라 해리스. Well, the courts will handle that, and we will handle November. How about that? 네, he is going to jail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11월 달에 November. Let the courts handle that. That's okay. 우리는 11월 달에 우리가 핸들하면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투표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Not going. And one of 그랬더니 이제 전부 우리는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어떻게 이 노동절에 오버타임 같은 것을 주지 못하도록 막았고 최저임금 인상안에도 반대를 했고 그야말로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은 노조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런 운동을 한 사람을 전국 노조관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한 사람이 트럼프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노조를 파괴한다는 사람을 노조관계위원회에 임명을 하면은 그게 중재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remember라고 강조를 노동절에 했습니다. 네, 이건 트럼프의 얘기고요. 카밀라 해리스 후보입니다. As president, Donald Trump blocked overtime benefits for millions of workers. 오버타임 블록했다는 거요. Opposed efforts to raise the minimum wage. 최저임금 인상에도 반대하고 Said he appointed union busters to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유니언 버스터, 유니언 그 파괴하려는 그런 사람을 노조관계위원회에 임명했으니까 잊지 마세요 하고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그가 다시 재선된다면 그렇다면 보통 미국 사람들은 생활비가 높게 들게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고 결국은 그 억만장자를 위한 정책, 세금 정책부터 포함해서 할 것이다 하는 게 강조한 점입니다. And if Donald Trump were to be reelected, he intends to give more tax cuts to billionaires and big corporations.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거철이라서 그렇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당시에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의 세금을 많이 줄여준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부분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의 세금도 줄이려고 했던 그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내년에 다시 다 검토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간을 정해놓은 세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법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지 되고요. 이제 카밀라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뭐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 인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하는 세금 인상이 없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1억 달러 이상의 순자산이 있는 사람이 그 자산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세금은 내야지 된다. 한 25%는.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세금을 꼬박꼬박 떼는 이 페이롤 체크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세금은 전혀 내지 않으면서 그 부를 계속 대물림을 하니까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또 뭔가를 받아서 융자를 받아서 그걸 또 투자해서 또 돈을 벌고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물론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경우 그 사람들이 뭐를 내야지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지 되는가? 그럼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이건
사실 선거철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조차도 의회에서 통과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다지 그 한국과는 지금 달라요. 한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세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노동절 연휴에 열심히 이제 선거 유세를 한 거고요. 팀 월즈 부통령 후보도 따로 뭐 위스콘신의 미라키의 노조 축제 레이버 페스트에 가서도 했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민주당에서 대대적인 선거 광고를 합니다. 텔레비전 켜면은 유튜브 켜면은 아마 카멜라 해리스의 광고를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평소에 뉴스를 주로 보셨던 분이라면은요. 경합주에서 1억 7천만 달러 텔레비전 광고라고요. 유튜브나 스포티파이에 2억 달러.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같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전형적인 텔레비전보다 더 많은 광고라네요. 2억 달러 대 1억 7천만 달러. 그리고 본인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도의 규모의 대대적인 광고라는 건 처음인데 지금 민주당이 돈이 많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가 후보가 되고 난 뒤에 거친 돈이 뭐 한 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돈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선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트럼프 후보는 어떻게 했는가? 트럼프 후보는 노동절에는 조금 쉬었습니다. 노동절에는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노조의 당이지 노조 유니온 멤버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뭐 있기는 있지만 그다지 민주당처럼 대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장에 간다던가 더군다나 이게 블루월이잖아요. 블루월에 가서 노동절 때에 선거 유세를 해봤자 해리스에게 밀리겠죠. 이건 당연히 당이라는 것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이라는 색채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과거에 그 세 군데의 그 블루월을 다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겼다 할지라도 그 오랜 동안에 수십 년 동안 이 민주당에 딱 그 밀착돼 있었던 그런 그 세 군데의 지역이고 그리고 다시 4년 만에 바이든이 찾아갔잖아요. 거기서 맞붙어 봤자 지금 어차피 선거 유세라면 경합주인데 맞붙어 봤자 별 뭐 효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편안하게 팍스는 트럼프의 텔레비전이잖아요. 그래서 팍스와 인터뷰를 뭐 주말에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트럼프 후보가 하는 그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트럼프 후보는 카멜라 해리스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선거 캠페인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린지 그레이엄 그 트럼프의 친구이기도 하고 공화당의 그 연방 상원 의원이 그렇게 선거 캠페인을 하면 안 된다. 카멜라 해리스에게 이기려면 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를 향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끔찍한 인간이야. nasty person이야. 아주 정치인이 정치인에게 nasty하다고 얘기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nasty하다고 얘기할 때 가장 끔찍한 인간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트럼프 후보가 역시 이날은 또 톤도 다운되고 했었거든요. 뭐 그 마크 레빈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nasty person이라고 딱 그 카멜라 해리스에게 말합니다. Kamala, who they say has many deficiencies, but she's a nasty person. 네, nasty person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인터뷰를 하는 그 마크 레빈은 뭐 전혀 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움직이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팍스 텔레비전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 진행자들은 트럼프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동조한다는 표시를 노골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크 레빈은 전혀 꿈쩍하지 않은 바위와 같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글쎄 마이크 펜스와 브렛 캐버나우가 이 선거 유세에서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이크 펜스 그 본인의 아래서 부통령을 했던 사람과 브렛 캐버나우라는 그 연방 대법관에게 정말 끔찍하게 사람을 대했는데 카멜라 해리스가 원래 그렇게 끔찍하게 대하는 거야. 누구도 그렇게 대우를 하지 않아라고도 말했습니다. The way she treated Mike Pence was horrible. The way she treats people is horrible, but the way she treated Justice Kavanaugh during that hearing, in the history of Congress, nobody's been treated that way. 네, 의회에서 이제 이때는 부통령이었었을 때가 아니라 브렛 캐버나우라는 연방 대법관, 뭐 여성 어렸을 때 뭐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브렛 캐버나우가. 그래서 부잣집 아이들이 그냥 막
놀던 그런 식으로 여자아이들과 파티하면서 강간하고 했었다는 거기에 대한 질문. 뭐 그리고 이제 뭐 아주 따갑게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트럼프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끔찍하게 의회의 멤버가 연방 대법관 후보에게 처우를 하는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카멜라 해리스 당시에는 연방 상원 의원 법사위원회 소속이었으니까 히트였다고 생각되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카멜라 해리스가 낙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역시 그 보조적인 힘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그 브렉 캐버나우가 낙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이제 지금 그가 연방 대법관이 되고 나서 낙태 금지를 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카멜라 해리스는 상원 의원으로서 본인이 여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브렉 캐버나우 그 지명자께서는 미국 법에서 어떤 법이라도 정부가 남자의 몸에 대해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낙태권을 그렇게 한다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연방 대법관이 되면 낙태를 금지하게 된다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브렉 캐버나우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답변을 안 합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 그 당시에 상원 의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아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브렉 캐버나우라는 사람이 이 지명자께서는 어떤 법이라도 미국 법에 남자의 몸에 대해서 정부가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브렉 캐버나우가 지금으로서는 제가 그런 법이 있다는 게 생각이 안 납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마이크 펜스에게 지독하게 대했다는 것은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때는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였을 때입니다. 조 바이든의 후보였을 때 같이 후보 유일한 토론을 하는데 마이크 펜스가 자꾸만 중간에 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파리 기억하시죠? 그때가 바로 파리가 마이크 펜스 머리에 딱 앉았었던 그 순간이거든요. 자꾸만 카멜라 해리스가 말할 때인데 또 그 당시에 코비드 때기 때문에 가림판도 옆에 이렇게 가려놓고 토론을 할 때였어요. 말을 잊지를 못하게 이 그 마이크 펜스 후보가 그때 있는 부통령이었죠. 껴든 겁니다. 마이크 펜스도 토론 잘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라디오의 터크쇼 호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천천히 말합니다. 미스터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계속 그 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말을 끝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부통령도 할 수 없이 sure 하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이 이제 그 카멜라 해리스가 그 당시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그냥 정말 펀치를 날렸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트럼프 후보는 너무 그 horrible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대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후보가 좋아하는 X에도 많이 떠돕니다. 딱 이런 클립을 올려놓고 아니 트럼프가 마이크 펜스 본인의 부통령에게 카멜라 해리스가 이상하게 대우했다고 하는 말이 나는 이상해. 그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선거 개표 그대로 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고 선포하는 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자신의 지지자들이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고 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그 사건을 의사당 사건을 몰고 갔었고 그 뒤에 교수형에 처해야지 된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을 때도 이 트럼프 후보는 그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카멜라 해리스가 그랬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몰라서 트럼프 후보가 하는 거겠어요? 다만 거기서 그런 걸 보는 거죠. 트럼프 후보는 그냥 카멜라 해리스가 나쁜 인간이야. 아주 인간적으로 싸가지가 없고 토론을 할 때나 청문회를 할 때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쭉 몰고 가는 게 이 사람의 전략이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을 보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 같은 전략이 통할 것인가 지금 대체적으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린지 그레이엄 같은 연방 상원 의원이 정책으로 돌아가라.
무슨 이민 아니면은 경제, 그렇지 않으면 카말라 해리스를 이길 수 없어 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맞을지 아니면 무슨 뭐 트럼프의 생각이 맞을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JD 벤스도 아이비리그를 나온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사람은 또 JB리그가 예일대학교 법대 나왔다고 하니까 아니 그 사람이 GIB로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맞습니다.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병대로 군대 갔다가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나왔고, 물론 그 예일대학교는 완전히 그 군대 간 것이 어떤 참작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참작이 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예일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예일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면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경쟁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전략일 수밖에 없다. 정말 아돌프 히틀러 옆에서 너무 히틀러의 사랑도 받았었고 하던 괴벨스, 그 괴벨스의 궤변 이거와 같은 이런 것을 이건 정책으로 하는 전략으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전략이 통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분석이 끝나야지만 알 수 있는 일이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나라 공동 후원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 트럼프 후보 측만이 아니라 이제는 카멜라 해리스 후보도요, 이 바이브한 그 아주 그냥 열기를 주고 생기를 주고 하는 것에서의 베네핏 받는 것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책을 많이 얘기를 해야지 되거든요. 맨 앞부분에 그 부분까지 넣으려고 하다가 아예 그냥 괜히 그 파울 요세프 그 괴벨스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여기서 멈춰졌습니다. 아무튼 뭐 그 선전선동의 제왕의 그런 것을 지금 그 트럼프 후보와 JD 벤스 후보가 하고 있는 것이, 그건 이제 유권자를 너무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그런 것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멀쩡한 거짓말을 하는데도 당신들은 다 나한테 속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트럼프 곁에서 일했던 사람이 증언을 하잖아요. 본인들을 뽑아준 그 사람을 저 지하 구덩이에서 사는 후진 인간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모릅니다. 결국은 유권자가 딱 자신들의 선택에 맞는 사람을 다수결이니까, 민주주의는 그게 민주주의의 단점이기도 하잖아요. 선택을 하니까 이런 것이, 이런 선거 전략이 적중을 해서 트럼프가 이기면 미국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웃었는데요. 유튜브에 어떤 분이 저를 아주 그냥 세게 치셔서 그거 보면서 웃었습니다. 스타, 별, 반짝반짝 별 선생님, 최 선생님이네요. 편파적으로 방송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하세요. 기본급을 올려서 음식값이 올라가면 누가 힘들어질까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 했던가요? 제 생각에는 일란 머스크라고 쓰셨네요. 아마 그냥 잘못 쓰신 거겠죠. 일론 머스크는 진짜 뉴스만 얘기하고 아줌마는 저 아줌마예요. 아줌마라고 하셨네요. 너무 거짓말, 가짜 뉴스로 순진한 한국 분들 망쳐 놓는 것 같아요. 뭐 여기 막 맞춤법 틀리는데 이런 건 틀릴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제발 언론인답게 중심을 잡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뭐 다 그렇다 하고 일론 머스크가 뭐 진짜 뉴스만 얘기한다고 하는 건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줌마, 뭔가를 잘못한다고 할 때 의견 표시를 하실 때 항상 아줌마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싫거든요. 뭐 아줌마가 어때서 아줌마 하시는 거죠? 제가 아무튼 뭐 일론 머스크는 진짜 뉴스만 하고 저는 가짜 뉴스만 하신다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자,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오늘 뉴스가요,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절 연휴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맞는 부분도 있죠. 뭐 제가 오늘 다루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음식값이 올라가는 것하고 이게 무슨 민주당의 정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기본급을 올려서 상관이 있죠. 최저임금을 올리면 할 수 없이 업주는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자, 우선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면은 지금 막 지역마다 너무 뉴스가 다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저야 뭐 어차피 뉴스 딱 시간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편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오하이오주 보니까 오하이오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이민 이슈가 굉장히 뜨겁던데요. 뭐 고용주가 누구를 고용을 하려고 했는데 뭐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이민자가 또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뉴욕시에서는 쉘터에서 살고 계시는 이민자들 어떤 상태이든지 그런 분들이 우편 배달에 큰 문제가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본인에게 늦게 전달하면 이게 또 이제 법원과 여러 가지 문제가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탑뉴스고, 아니면 캘리포니아주로 오면은 렌초 팔로스 버디스의 산사태로 뭐 수백만 달러 주택들이 뭐 데미지를 입고 하는, 이런 각자가 다 각자에게 맞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 이 신문을 봤더니 왜 봤겠어요. 노동절이니까 거기에 이제 딱 그 근로자들 노조원들이 쫙 있으니까 그 신문을 봤더니 당연히 피츠버그 포스트 그 가젯은 해리스가 그 유니온 보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지금 노동절에 피츠버그를 방문을 해서 노력을 했는가, 뭐 이런 내용을 활짝 웃는 그 해리스 후보의 얼굴과 함께 실었고요. 그런데요, 오늘 미국의 모든 주요 신문의 공통적인 일면 탑 뉴스는 미국 게 아닙니다. 피츠버그나 오하이오나 로스앤젤레스 어디서 발행되는 신문이라 할지라도 전국 신문이건 지역 신문까지 전부 이 내용을 전합니다. 사진으로서는 저는 워싱턴 포스트의 사진이 가장 와 닿는데요. 이 사진에는 영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있는 거예요. 인질들 이미 숨졌는데 웃고 있는 인질, 미국계 이스라엘계 미국 청년이죠. 23살. 그런데 체류가스를 너무 많이 뿌려서 하얀색이 아니라 막 주황색으로 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시위를 계속 이어가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발 휴전 협상을 해서 인질을, 지금 살아있는 인질이 101명이라고 보도하는 데도 있고 110명이라고 보도하는 데도 있는데 한 30분 정도는 숨지셨다고 하잖아요. 이거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번에 주말에 6명의 인질이 숨졌을 때 이스라엘 군이 그 터널에 접근하기 직전에 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거 이스라엘 당신들이 숨지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총탄에 맞아서 숨졌다. 우리가 접근하기 직전에 그렇게 했다 하는 건데, 여기서 잘 봐야지 됩니다. 6월 달에 하마스가 경고를 했어요. 어디 우리 여기에 너무 많이 접근을 하면 그 인질들이 관 속에 뉘어져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휴전 협상을 하는 도중에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마스는 휴전 협상을 하는 도중에 이스라엘이 뭔가를 뭐 본인들 비위에 거슬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인질이 이렇게 숨졌다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은 하마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게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과격하게 나가면 과격하게 나갈수록 남아있는 그 국민들이 숨질 수 있다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사흘째가 되네요. 정부가 거의 마비가 됐습니다. 가장 큰 노조도 제발 인질 협상을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탑뉴스로 나오는데, 이건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벤자민 네탄야후의 그 고리 같은 것이 끊어지면서 네탄야후는 제발 이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라 하고 기도하고 있고, 미국의 세계 다른 나라에서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는 거고, 물론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 많이 팝니다. 무기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지금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되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사람들 손에 손을 잡고, 근데 이분들은 숨진 인질 가족들이네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계 미국 청년의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한 얘기들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슬픔과 희망을 봤다.
인질, 나머지 우리 아들은 숨졌지만 살아있는 인질을 구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자. 벤자민 네탄야후는 극우, 하마스를 완전히 씨까지 말라버려야지 하는 극우의 이런 그 희망이 섞인 그 주장이지만 그게 이루어질 리는 없는 거잖아요. 하마스는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뒤에도 계속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전투사였는데 숨졌다 하면 그 아이는 또 하마스 되고 할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 뒤에 이렇게 인질 협상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에서 희망을 봤다 하는,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구하는데 실패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월스트리트저널이고요. USA 투데이는 그의 기억이 혁명이 되기를, 이게 이제 뭐 많잖아요. 이스라엘에는 탈무드, 이스라엘 그들이 지키는 전통, 그들이 지키는 말, 속담,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이 그 애도할 때 그의 기억이 뭐가 되기를죠? 그의 기억이 축복이 되기를,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그걸 그의 기억이 혁명이 되기를. 이때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인질들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USA Today의 그렇게 May his memory가 revolution이, be a revolution이 되기를 하고 실었고요.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주에서 발행되는 네타냐후가 휴전 이런 데에 대해서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분노가 너무너무 커져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조금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 대선도 영향이 있고 하니까 좀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어떤 분이 하신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그 얘기가 가장 그냥 좀 정말로 좀 나에게는 와닿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야 자유가 됐구나. Finally, you are free. Finally, you are free. 그러니까 10월 7일에 인질로 잡혀가고 나서 날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번에 숨진 6명의 인질도 그 직전에 이제 뭔가가 막 오고 소리가 위에서 나고 뭐 군인들 소리가 들리고 할 때 어머 우리가 숨질 수도 있구나 하면서 결국은 그 순간을 맞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러다가 finally you are free 라는, 저는 이제야 자유가 됐다. 이제야 그들이 자유가 됐구나. 내 딸, 내 아들이 뭐 물론 생명은 끝났지만 그래도 하나 위안을 삼는다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아버지가, 이 얘기도 아버지가 하신 얘기군요. 그날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오지도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대통령도 사과를 했습니다. 이삭 헤르조그 대통령이요. 그리고 벤자민 네탄야후 그 총리는요, 눈물도 조금 흘리던데요. 눈물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기보다는 미안하다고까지만 말해야지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본인의 입장을 계속 지금 가지고 갑니다. 눈물은 보였지만 인질 사망에 대해서 사과도 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는 게 네타냐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고 나서 영국이 이스라엘에 파는 무기 수출을 줄였거든요. 뭐 다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건 몇 퍼센트, 이런 건 몇 퍼센트, 그걸 쭉 데이터를 봤더니 이스라엘이 영국이 수출한 그 무기를 가지고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쓴 거예요. 죄 없는 하마스가 아니라 민간인을 살해하는데. 우리 영국은 어쩔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주권을 지지하지만 이스라엘이 국제전쟁법을 위반을 해서 가자의 무고한 시민을 우리의 무기로 숨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무기의 이 정도의 퍼센티지를 이스라엘에 수출할 수가 없어. 제가 여기서 영국 사람들 좀 신사다 하고 느끼는 게요. 미국과 독일은 엄청 많이 수출하면서 영국은 정말 조금해요. 정말 그에 비하면 조금 하는데도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고리를 조금 끊는 거죠. 그랬더니 벤자민 네타냐후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에. 아니, 우리는 절대로,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휴전에서 문제가 되는 게 가자지구와 이집트의 그 국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필라델피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필라델피 여기를 이스라엘이 계속 통제를, 여기 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너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수술을 당장 받아야지 되는 사람 이집트 쪽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자지구 사람들 먹을 물도 없고 하고 할 때 거기를 통해야지만 구호품이 가잖아요.
구호품 트럭들이 쭉 줄을 서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를 통제하고 하마스가 다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절대로 이것을 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휴전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탄야후는 하마스를 무찌르고 인질들을 집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가자 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무찌른대요. 그리고 인질들을 완전히 집으로 돌아오게 한대요. 이거 이렇게 인질들을 하마스가 살해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리고 거기서 또 투표도 합니다. 투표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이 네탄야후에 반대하는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갤러프, 요압 갤런트 국방장관이 공개적인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제 엠네스티에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국이 이제 일단 무기 수출을 좀 중단한다 하니까 아니 야단칩니다. 너무 늦게, 너무 조금 하는 거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잖아요. 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법원이 시위하지 말라고 경제의 상당 부분이 지금 마비가 됐기 때문에 총파업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장 큰 노조도 파업을 했으니까는요. 그랬는데도 계속 이제 파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마스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공격 이어지면 인질들은 계속 관속에 갇혀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 이것 이제 계속 우리가 그 인질들을 관리하고 있는 하마스에게 그렇게 되는 경우 이스라엘이 여기를 공격을 할 경우 인질에게 어떻게 해라 하는 명령을 이제 새로 내놨다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거기에 접근하기 직전에 인질들을 6명만 이제 숨을 끊어놓은 거죠. 바이든 대통령 네탄야후가 하는 거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벤자민 네탄야후는 생각은 이런 것 같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위가 저토록 거세지만 내가 이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지. 눈물 조금 보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도 이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의 국방장관도 say no. 하마스를 절대로 끝까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벤자민 네탄야후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제일 우습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국방장관, 그 다음이 미국, 뭐 이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요. 가자에서 4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9만 4천 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 합치면은 뭐 1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뭐 한 220만 명 정도 가자지구 인구라고 보고 뭐 하마스 민간인 다 포함해서 하마스야 몇만 명 되겠어요. 다 포함해서 그렇게 보면은 15명 가운데 1명이 숨졌거나 사망했으니까 가자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죄 없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숨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게 될 겁니다. 이게 결코 나중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좋을까요? 아니면 증오와 분노와 원한이 더 깊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잊고 계셨죠? 어제부터 코스코 멤버십 올랐다는 것. 한국도 코스코가 있던데요. 저는 한국에서 코스코를 한 번도 안 가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어제부터 올랐다는데 이게 뭐 코스코 멤버십이 카드가 뭐 한 4개인가 구분되잖아요. 뭐 일반도 있고 뭐 특별한 것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해서 보통 이제 한 뭐 $5에서 $1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어제부터 적용이 됐는데 어제는 문 닫았죠. 코스코가 휴일에 문 닫는 게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비즈니스는 $60에서 $65 그리고 이제 특별한 $120짜리도 있었잖아요. $130. 그런데 코스코에서는 그래도 무슨 뭐 2%를 뭐 보상해 주니까 그리고 그 보상액을 뭐 $1,000에서 $1,200까지 $1,250까지 늘렸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가격을 계속 유지하다가 하도 여러 사람이 돌렸으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으면서
본인이 코스코 멤버십 정도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닌 분, 그런 분들이 꼭 그 남의 거 빌려서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건 정당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하면 이건 돈을 안 주고 그냥 뒤로 어떻게 해보나 하는 그런 분들은 단속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샘스 클럽은 자 이래하여 또 팬이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드릴 말씀은 드려야죠. 샘스 클럽도 안 올리다가 2022년도 10월 달에 올렸었잖아요. 아무튼 뭐 어제는 문 닫았으니까 오늘 이제 만약에 오늘 처음 가신다면은 여러분들 가격 오른 가격으로 멤버십을 사셔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오르겠죠. 일론 머스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X의 사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위한 캠페인을 과감하게 이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노동절 주말에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아주 빨간색 옷을 입고 근데 카멜라 해리스 후보 이거 너무 많이 뭐 보정을 한 게 아니라 이거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한 것 같은데 얼굴이 너무 뾰족하네요. 이 붉은색 군복을 입은 그리고 공산당의 그 상징 있잖아요. 이렇게 낫하고 이렇게 그 망치 낫 이렇게 해놓은 그것으로 모자를 딱 그 모자를 쓰고 공산당 막 여기에 뭐 달고 하는 그렇게 보이는 이미지를 딱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카멜라 해리스는 첫날부터 공산주의 독재자가 되기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런 옷 입고 있는 거 믿어지시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게 올리게 됐는가 하면은 그 전에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가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겠다고 서약을 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놔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그냥 하얀색, 까만색, 빨간 색깔만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서약했다. Vow to be your dictator on day one. 여기까지만 얘기를 한 거죠. 반쪽 맞는 거죠. 이거 트럼프 후보가 내가 오로지 첫날에만 독재자 할게. 뭐 이제 막 뭐 사람들 이민자들 내보내고 뭐 오일 시추하고 막 첫날만 하게. 셔네니티와 인터뷰에서 얘가 약간 농담스럽게 한 얘기긴 하지만 정치에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조심을 하고 카멜라 해리스는 딱 이마에 쓰고 뒤에 흑백 사진, 트럼프의 흑백 사진을 쫙 걸어놨더니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거예요. 아예 공산주의자 옷을 입고 카멜라 해리스가 공산주의자가 된다고 선언을 했다. 근데 이 해리스가 한 것은 뭐 반쪽 트럼프가 그 말을 하긴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한 것은 이건 카멜라 해리스가 나는 첫날부터 공산주의자가 되겠다고 서약을 한 적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의 이게 왜 뉴스가 되느냐. 이 사람은 너무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너무 돈도 많은 너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 일론 머스크처럼 되고 싶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건 일론 머스크의 X의 룰조차 어긴 거잖아요. 사람들을 속이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합성, 조작, 맥락이 없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자신의 매체에 자신의 그 이런 조직에 자신이 그걸 올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미디어의 진실성에 심각한 혼란을 주지 않는 풍자는 허용을 한다. 이게 풍자는 허용을 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슈가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베네수엘라와 인도네시아 그쪽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의 개인 전색입니다. 그걸 이제 미국이 어제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미국이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미국이 내린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다소 팔콘 900EX 이 고급 제트기라고 하죠. 유령 회사가 사서, 그러니까 쉘 컴퍼니가 사서 이게 이제 도미니크 공화국을 통해서 베네수엘라로 갔다는 건데 베네수엘라의 그 에어포스 원 그 정도 급이 된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누군가가 산 거예요. 사서
이제 보낸 건데 1,300만 달러나 된다고 하고 마두로와 측근이 사용하려고 했다 하는데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뭐 마약 밀매라든가 부패 혐의라든가 미국의 어떤 그 국제법에 위반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쪽 지역의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이런 비행기 같은 것을 기소가 된 그런 일로 기소된 사람들의 비행기 같은 것을 압류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압류한 게 수십 대입니다. 수십 대 중에 하나거든요. 국토안보부 등등에서 법무부와 같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압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는 이제 몰수할 수도 있는 거죠. 1,300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도네시아에 가셨는데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뭐 87%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런 나라에 갔다고 하는 것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가 3%의 카톨릭을 위해서 거기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결국은 나 이후에도 지금 87세고 한 3개월 되면 88세가 되시잖아요. 나 이후에도 그 종교라는 것이 많이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합쳐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 무슬림 국가에서 분명히 인도네시아에서 카톨릭 신자들이 학대를 받는 것 사실 그거 맞습니다. 맞기는 맞지만 그런데도 거기에 그것만을 위해서 갔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인도네시아의 그 유명한 뭐 종교적인 공존의 상징인 어떤 그 사원을 이제 방문을 이미 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오늘 대통령 만나니까 미리 하셨겠네요. 거기에 가서 그 사원이라는 곳이 우정의 터널이라는 것을 통해서 길 건너에 성당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김수환 추기경 살아계실 때 여러 그 종교계의 화합 이런 것을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고 계시는 거죠. 카톨릭 신자와 이슬람 그 신자들이 어차피 같이 살아야지 되면은 그럼 그 대화의 중요성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그 대화의 중요성 이걸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거고요. 이게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머무는데 그 파푸아뉴기니도 가시고 동티모르도 가십니다. 12일 동안을 87세에 휠체어에 타고 계시는 분이 여행을 정말 먼 곳이에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자들에게 얘기할 때 보니까 1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셨대요. 본인이 가장 그 비행기를 탄 긴 시간이다 이번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다니면서 오늘 이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는 항상 교황 갈 때 하는 고아 무슨 뭐 미망인 난민 홈리스 이런 분들을 만나셨고요. 타고 다니는 차도 고급 차가 아니라 그냥 가장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평범한 무슨 뭐 도요타 차량으로 이 교황을 그 공항에서부터 맞이했다고 하네요. 네, 이제 내일까지가 되면은 다들 집으로 돌아오실 텐데 노동절은 정치적으로도 이제 막바지 뭔가가 선거로 향한 마지막 질주가 시작되는 때이고 이미 그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오늘부터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치 전혀 관심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가을이에요. 가을인데 덥다고 해서 저는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생각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